안녕하십니까, 유인선입니다. 이번에는 중국 지배의 베트남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000년 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 전반 500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기는 단순한 중국 지배에 대한 저항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역사는 기원전 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면 최초의 국가가 반낭이라고 하는 국가고, 그 다음번에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이 어울락이라고 하는 국가고, 어울락. 그 다음번에 세 번째가 남비엣이라고 하는 국가입니다면은, 남비엣이라는데 BC 207년에서부터 BC 111년까지. 요 두 왕조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선사시대에 해당되는 시기이고, 이때 들어와서 역사 시대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비엣이 멸망하는 BC 111년, 이때 한나라 무제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면, 이로부터 기원 후 938년까지 1000년 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는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절반을 나누어서 이 502년까지 요 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 시기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지배 하에서 여러 가지 많은 반란들이 일어납니다면은 그 반란이 독립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단순한 저항운동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2 시기는 다음번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면은 독립의지, 다시 말하면 독립하겠다고 하는 저항운동의 시기라고 해서 두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비엣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돼서 중국의 침입을 받게 되는가 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남비엣을 세운 사람은 찌에우다라는 사람입니다만, 본래 중국 관리로서 남쪽 광동, 광서 등의 말하자면 임명되었던 관리입니다면은 중국에서 진시황의 진나라가 멸망할 무렵 독자적으로 국가를 세운 것이 남비엣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찌에우다라는 사람은 중국 사람이긴 하지만은 토착의 하지만 월족, 중국에서는 월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러니까 베트남 말로는 여기서는 비엣족입니다. 비엣족입니다. 그래서 월족을 피지배계종으로 하기 때문에 베트남 역사로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것이 진나라가 멸망한 다음번에 한나라가 있습니다면은 한나라와 대등한다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황제를 칭했다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중국의 황제는 하나밖에 없다고 중국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도 중국 황제와 동등한 황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베트남 역사에서는 아주 높이 평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면은, 그래서 이것이 전례가 돼가지고 뒷날 베트남 황제들은 전부 다 지배자들은 황제라고 칭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은 꽤 오랫동안 다스렸는데 손자 때는 손자는 문제자면은 베트남 말로는 완 황제가 되겠죠. 이 손자가
있고, 그 다음번에 이 손자는 중국의 세력에 압도되어 가지고 자기 할아버지만을 못해서 자기 아들을 중국의 한나라의 서울이었던 장안의 볼모로 보냈습니다면 이 사람이 아인떼라고 하는 사람이라면은 아인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장안의 볼모로 가 있는 동안에 중국 여인 규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볼모로 가기 전에 또 베트남 사람과 이미 결혼해서 아들이 있었습니다면 어쨌든 중국에 가서 규씨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아인떼가 죽은 다음번에 그 뒤를 이어서 누구냐면 아이부엉이라고 합니다면 아이부엉이라고 하는 것은 애왕이라는 뜻입니다면은 이 아인떼가 죽은 다음번에 아이부엉이 어린 나이로 왕년되면 황제가 황태우로서 섭정을 했는데 한나라에서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정사의 기록이니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면은 본래 규씨가 아인떼와 결혼하기 전에 연인이었다고 하는 그 사람을 사절로 보냅니다. 이 베트남에 사절로 보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말하자면 중국 영향력이 상당히 강화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이 토착 세력이 반발을 일으킵니다면 그 당시에 승상이었던 르자라는 사람이 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영향에 반기를 들어가지고 아이부엉을 죽이고 규씨도 죽이고 중국 사절도 죽이고 그래서 이 아이부엉 애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이 르작의 반기에 의해서 반란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아이부엉이라고 합니다면 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처치한 다음번에 자기의 그러니까 뭐라든가 사위인가요? 사위를 끼엔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면은 이 끼엔득을 왕위에다 앉혔습니다. 그 사위를 끼엔득에다가 앉혔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제는 가만 내버리지 않고 한무제가 결국 군사를 보내서 이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원전 111년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중국의 통치가 시작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한무제는 남미의 영토에다가 9개의 군을 둡니다면은 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행정단위로서의 군입니다만 그 중에 2개의 군, 교지하고 베트남 말은 짜오찌라고 합니다만 그 다음번에 구진이라고 하는 베트남 말은 우전이라고 합니다만 2개의 군을 베트남 땅에 두어서 베트남이 비로소 완전히 중국에 흡수되는 이 당시에 베트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베트남 북부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부 이남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면 참파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면 그래서 이 2개의 군을 두었습니다면 죄송합니다. 3개의 군이었다. 그 다음번에 일남이라고 하는 군을 두어서 3개의 군을 두었습니다면 3개의 군을 둬가지고 다스렸습니다. 이 무제가 베트남을 정복한 목적은 2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면 하나는 남방 쪽으로 변방을 안정하게 하겠다는 목적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번우라고 당신은 이야기했습니다면은 번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면은
지금 광주입니다면은 광주와 또 그 다음번에 이 짜오찌 이 지방 이것이 그 동남아시아로부터 인도부터 동남아시아로 연결되는 그 특산물이 그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무역항으로서. 그래서 이 특산물 그러니까 남방 특산물 예를 들면은 물소뿌리라든지 상아라든지 진주 같은 것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에서는 이러한 특산 그 남방의 그 중요한 물자를 얻을 수 있는 한 그 직접 통치할 생각은 없었고 그래서 간접 통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비에서 있었던 그 이쪽 베트남 지방에 있었던 그 지배 계층을 보통 그 락이라고 합니다면은 락장 또는 락후 이런 지배 계층이 그대로 존속을 하면서 일반 사람들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변동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베트남 사회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후한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은 AD 1세기경입니다면은 AD 1세기 되면서 그 전후해가지고 AD 1세기 전후해가지고 중국의 지배가 간접 통치에서부터 직접 통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사람이 이름을 하나 든다면은 중국 관리로서 이면이라는 사람이 그 태수로 왔는데 베트남 사람들한테 중국 풍습을 가르쳐주고 중국의 농업 기술을 가르쳐주는 등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 맞으면은 지배 계층이 그 마지막 세력을 잃어버려 가지고 상당히 불만에 쌓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결국 이 계층이 이러한 그 직접 지배에 대해서 불만이었는데 마침 이 사람들 뒤에 오는 그 소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수로 오는데 이 사람이 아주 이 탐욕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해서 반란이 일어납니다면은 그 반란이 대표적인 것이 그 증짝이라는 그 여성이 증이라고 하는 자기 그 동생과 더불어서 일으킨 반란입니다. 이것이 그 AD 40년, 그러니까 기원후 40년입니다면은 반란의 동기는 이 증짝이 그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남편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그 락후의 그러니까 지배계층끼리의 결혼입니다. 이 사람은 락후의 딸이고 그래서 이 소정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러한 결혼이 말하자면 중국 세력에 대한 반발로서 생각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문제를 삼아가지고 이 증짝의 남편을 처형하고 맙니다. 그래서 증짝이 동생과 더불어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유명한 최초의 반란입니다면은 이래서 그랬더니 각지에서 여기 호응해서 반란이 일으키면 이 반란이 2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면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성이 반란의 지도자로서 있었는데 모두 다 호응했다고 하는 거. 이건 베트남 전 근대 사회에서 여성의 높은 지위를 보여주는 거. 그 다음번에 또 증짝이라는 사람은 결혼했는데 자기 동생과 연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결혼에 의해서 친정과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친정과 항상 연결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상기해 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의 마원이라는 사람의 중국 장수 마원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면은 두 사람은 오늘날까지도 아주 베트남의 영웅으로서 높이 띠받음을 받고 있습니다. 마원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2년 동안의 그 반란을 진압한 다음번에 중국의 직접 지배를 보다 확고히 합니다면은 그래가지고 이 관계 시설을 자기가 한다든지 또 그 성곽을 보수하든지 그래서 다음번에 더 이상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베트남의 그 지배계층이 없어지니까 새로운 지배계층이 등장합니다면은 주로 중국 이주민들입니다면은 이런 사람들이 상인으로 와가지고 지배계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트남에 파견되는 중국 관리들이 이쪽에 오는 것을 별로 싫어해가지고 대충 오는 사람들이 별로 말하자면은 질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베트남에 와서 여러 베트남 사람들이 아까 그 귀중한 난방 물자를 착취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전반기에는 그래도 후한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면은 후반 100년으로 가면은 후한 세력이 약화돼가지고 마지막 베트남에 오는 이 관리들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고 여기에 대해서 반란들이 자꾸 일어납니다면은 중국에서 이제는 후한 시대입니다면은 후한에서는 더 이상 무적으로 통치할 수가 진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달래는 그런 방편을 써서 좀 질이 좋은 관리를 보내서 베트남 사람들을 달래가지고 는 이른바 위무 정책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고 맙니다면은 그러고 나서 그러다가 이제 이 후한이 멸망한 다음에 중국에서 여러분들 아시죠? 삼국 시대가 시작됩니다면 이 삼국 시대가 시작돼가지고 중국은 혼란한데 이때 베트남은 사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국 관리로서 사섭이라는 사람이 있었었는데 사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면은 이 사섭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베트남은 죄송합니다. 제가 글자를 잘못 썼네요. 이 사섭이 유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트남은 오히려 안정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능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 이 사람은 조조에 의해서 이쪽에 임명이 됐는데 나중에 손권이 강해지니까 오나라에 자기 말하자면은 지배를 받게 됩니다면은 그런데 이 유능한 사람인데 오나라는 그때 손권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는데 손권한테 난방 물자를 굉장히 많이 갖다 바쳐오기 때문에 손권은 이 사람이 받쳐주는 물자 가지고 만족을 하고 그다음에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이 사람을 통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또한 이 사람은 다른 관리와 달리 그전에는 주로 관리들이 탐관 오리로 착취하고 돌아가는데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 때서부터 이 지방에 이미 토착화되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관리를 그만둔다고 해도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결국 자기 고향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 말하자면은 백성들을 착취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때 이 사람은 유학을 공부했지만 또 한 가지 재미나는 것은 이 사람은 불교도 상당히 옹호해 줘가지고 이 사람이 바깥에 출입할 때는 인도 승려들이 많이 따랐다가 향불을 들고 따라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통치할 무렵에 베트남에 들어온 것으로 근데 중국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남해 무역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동남아시아 인도로 연결되는 무역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강승회라고 하는 승려를 들 수 있습니다. 강승회인데 이 사람은 아버지가 상인인데 아버지를 따라와 가지고 베트남에 와서 불교를 전파하고 또 나중에는 손권의
그 오나라에까지 가서 불교를 전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섭은 그래서 그 통치를 잘해가지고 베트남이 안정을 시켰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에 의해서 후대 왕이라는 그 말하자면 칭호가 붙여져서 그 말하자면 존경을 받는다 그럴까 이런 상황입니다. 중국 사람이 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번에 이제 사섭이 죽은 다음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 오나라 손권은 그 사섭을 죽은 다음번에 사섭의 아들은 자기가 그 통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손권은 이쪽을 죽은 다음번에 직접 지배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지배를 하려고 했더니 그때 그 말하자면은 사섭의 아들과 또 다른 그 토착 세력과 이 충돌이 벌어져요. 토착 세력과. 왜냐면 이 토착 세력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나라가 만약에 침입해 들어온다고 하면은 아들이 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오나라한테 아직도 협력하는 것이 낫다고 그래가지고 그 말하자면은 이 아들이 독립하는 것에 반대해서 서로 그 말하자면은 그 갈등을 벌입니다면 이것을 이용해서 손권은 그 여대라는 장수를 보내가지고 여대라는 장수를 보내서 이 사섭의 아들들을 전부 다 이 처형하고 직접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대라는 사람은 동남아시아 무역을 좀 더 확대하고 오나라의 권위를 알리기 위해서 이 사신을 오늘날 캄보디아에 보냈습니다면은 그 캄보디아에 갔던 사람이 하도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나중에 오늘 역사가들한테는 상당히 주응이라는 사람하고 강태라는 사람을 보냈습니다면은 그래서 이 캄보디아에 갔다 와서 이 사람은 부남 이물지라고 하는 걸 썼습니다. 그 다음 이 사람은 부남 토속이라고 하는 것을 써서 그래서 오늘날 캄보디아의 옛날 사정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 캄보디아를 보냈던 것은 캄보디아가 당시 동남아시아하고 인도 무역에서의 중개 무역으로서 상당히 제일 번영을 하고 있던 곳입니다. 지금은 캄보디아가 몰락을 했지만은 이 당시는 캄보디아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커다란 세력이었다고 하는 거. 이래서 캄보디아에 사절을 보냈었는데 갔다 와서 이런 책을 낸 게 있기 때문에 오늘날 캄보디아 사정 또 주변 사정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학자들한테. 그러다가 문제는 그 다음번에 이제 오나라가 얼마 있다 삼국이 진나라에 의해서 통일이 되니 진나라에 의해서 통일이 되니까 베트남은 자연히 말하자면 진에 속하게 되겠죠. 베트남은 자연히 진에 속하게 되는데 진은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무슨 문제가 되겠냐면은 북방 이민족이 쳐들어오면서 일부가 남쪽으로 와서 동진을 만들죠. 동진을 만들면서 베트남은 동진에 다시 귀속이 됩니다. 베트남은 동진에 귀속이 되는데 이 동진은 북방 이민족의 남북조 시대면 중국은 남북조인데 북방 이민족의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면은 이를 이용해서 지금 베트남 남부에 있던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이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말씀드린 베트남은 지금 여기만을 베트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면은 이쪽 지방은 뭐냐면 이 참파라 흔히 영어로는 참파라고 이렇게 씁니다면은
이 참파라는 나라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를 자꾸 이쪽을 침입을 하게 됩니다. 이 침입을 하면 베트남은 군대가 없으니까 결국 중국 군대하고 충돌이 벌어지니까 피해가 여기서 그러니까 중국 군대하고 이쪽 참파 군대하고 싸우면서 피해를 입는 것은 베트남 사람들이고 이러니까 베트남에서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면은 그래서 그때 말하자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2시 3대입니다. 2시 이 3대면은 2시라면은 도비엔이라는 사람과 도비엔 그 다음번에 그 아들 도뚜에도 그 다음번에 손자인 도호왕 이 3대가 결국은 베트남을 지키기로 그 마음을 먹습니다면은 이 사람들은 원래 중국계 사람들입니다면은 이 도비엔의 그 조부 때 할아버지 때 그 남방으로 이주해 와서 여기에 베트남에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베트남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나서서 참파와 자기들이 참파와 전쟁을 해서 참파의 침입을 물리칩니다면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참파는 지금은 베트남의 소수민족으로 전락을 했지만 상당히 커다란 나라였었다는 거고 그리고 참파는 베트남 사람들과는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인종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말레이 폴리네이션 계통 사람들이고 그 다음번에 인도 문명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힌두교, 불교를 상당히 믿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면은 그래서 참파의 침입을 빌고 베트남을 지켰습니다면 그래서 이 3대 도제도 도황반 3대가 이 참파의 침입을 빌고 베트남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지키면서도 아직도 베트남에 살고 있지만 베트남 사람들과 자기들의 정체성을 중국 사람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 그 이해는 뭐냐면은 이 손자 때 도황반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중국의 송나라는 후대의 송나라가 아니라 남북조시대의 송나라입니다면은 송나라에서 공적을 인정해서 관직을 줬는데 마침 이 사람이 병이 위중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가지 말라고 관직을 준다. 그런데도 중국의 송나라 황제가 자기한테 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안 나가다가 결국 관직을 하다가 도중에서 객사를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베트남을 지키긴 했지만은 베트남 사람으로서 베트남을 지킨 것이 아니라 중국 사람으로서 베트남을 지키겠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서 아직도 베트남으로서의 그 독립의지는 없겠다고 하는 거. 그 다음번에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물러간 다음번에 잠시 송은 베트남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면은 왜 그러냐면은 이 남방 물자 역시 확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이쪽에 중요합니다면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면은 그러나 이 송은 역시 이 북조의 왕조들과 긴장관계 때문에 많은 관심을 여기다 보낼 수는 없게 되고 이래서 결국 관심이 없는 사이에 베트남 토착인으로서 리정년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자사가 되니까 송나라에서도 이 사람을 그대로 자사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사로 인정해 주는데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중국의 지배가 그만큼 약화됐다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번에 리정년이 죽은 다음번에 이 사람의 사촌 동생 리툭희엔입니다. 리툭희엔이 다시
사촌 형의 뒤를 이어서 자사가 되겠다고 그랬더니 이 당시엔 이미 송나라가 아니고 제나라입니다면은 그 송나라는 멸망하고 제나라입니다면은 제나라에서는 리투키언을 자사로 임명할 수 없다고 거부를 하고 맙니다면은 거부를 하고 맙니다면서 그래서 거부를 했는데 그러나 거부를 하는 순간에 이 제나라는 그 양나라에 의해서 그 말하자면은 멸망을 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그 양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면은 어쨌든 그래서 이 시기가 이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502년 시기입니다면은 이 제나라에서 그 거절했던 것을 그 양나라에서는 일단 제나라를 멸망시켰으니까 자기 그 권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리투키언을 인정을 했다가 곧바로 이 사람을 제거시키고 자기네가 자살을 직접 보냅니다면은 그렇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 중국 지배하에 그 저항해서 스스로 자살을 하겠다고 하는 거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훗날 그 베트남에서 그 독립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최초의 그 말하자면 그 단초를 마련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